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깜빡하고 핸드폰을 챙기지 못해 시부모님께 연락드리려고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시댁의 끔찍한 비밀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중요한 계약을 논의하는 중에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파트너들에게 죄송하다는 눈짓을 하고 서둘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서하윤입니다. 혹시 강민준 씨 가족 되시나요? 수화기 넘어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죠? 진정하고 들으세요. 강민준 씨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종합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사고라니, 내 남편 민준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오늘 아침 출근할 때만 해도 저를 꼭 안아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회의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회사를 뛰쳐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병원으로, 남편 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는 내내 시부모님과 시누이 유라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제 핸드폰은 약이라도 올리는 듯 깜빡거리다 배터리가 없어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무력감과 불안함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에게 아무 일 없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근심 어린 표정의 중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강민준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아내예요. 남편은요, 괜찮은가요? 저는 의사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특히 왼쪽 다리는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둘러 절단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감염과 괴사가 전신으로 퍼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왼쪽 다리 절단. 그 두 단어가 청천벽력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내 남편 민준 씨, 언제나 훤칠하고 멋진 외모를 자랑스러워하던 사람, 운동을 그토록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쪽 다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제발, 제발 남편 다리를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다리만은 지켜주세요. 저는 거의 주저앉다시피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하윤 씨. 지금으로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리 수술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제 손에 서류 뭉치와 펜을 쥐어주고는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북적이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극심한 고독감과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제게는 기댈 사람이, 이 중대한 결정을 함께 내려줄 시댁 식구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꺼져버렸고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의 몸을 온전하게 지킬 것인가? 수만 가지 질문이 고통스럽게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제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간호사 한 분이
민준 씨의 개인 소지품이 담긴 카트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환자분 입원 당시 소지품입니다. 보관해 주세요. 간호사는 제 옆 의자에 비닐봉지를 놓아주었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시계,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액정은 금이가 있었지만 화면은 켜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가족들에게 전화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남편은 제 핸드폰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이상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는 누구를 떠올렸을까? 누구에게 연락하려 했을까? 저는 유리창 너머로 핏기 없는 얼굴에 온갖 의료 장비를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있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했지만 이제는 힘없이 축 늘어진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을 가져가 지문 센서에 조심스럽게 갖다 댔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지며 제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세상이 열렸습니다. 열려있던 메시지 앱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대화하던 상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가슴이 아려오는 이름, 미나.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친자매처럼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최근 메시지들은 너무나 달콤하고 다정했습니다. 자기야, 출장 가서 우리 모자 보고 싶지 않았어? 당연하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일 끝나자마자 달려갈게. 우리 지훈이는 얌전히 잘 있고? 그럼 얌전하지. 아빠만 계속 찾더라. 자기 몸 잘 챙겨. 걱정 마. 곧 갈게. 기다려. 내 사랑 지훈 엄마.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이 주고받은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미나가 민준 씨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5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가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민준 씨를 빼닮은 눈매와 콧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설 자리는 없는 행복한 가족,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가 말하던 갑작스러운 출장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의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제 등 뒤에서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아이는 벌써 6살. 이 끔찍한 관계가 우리가 결혼한 직후부터 거의 7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아내의 마음으로 그를 믿고 사랑하며 이 결혼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기만과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어지러움이 가라앉아 저는 더 의식적으로 민준 씨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밀을 샅샅이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상단에 고정된 단체 채팅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 참여자는 단 5명. 민준 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유라, 그리고 미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왜 미나가 우리 시댁 가족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이상한 이름은 또 뭐란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읽은 내용은 불륜보다 10,000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를 겨냥한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이자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민준아, 그 애 임신한 지도 이제 5개월 됐지. 슬슬 말 잘해서
땅이랑 회사 명의 전부 내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해. 애 낳기 전에 해야 돼. 밤이 길면 꿈도 많은 법이다. 신우이 유라가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오빠. 형님이 저렇게 부자인데 우리가 쥐고 흔들어야지. 애 낳고 나면 수면제 과다 복용시켜서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자. 그럼 모든 재산은 우리 집 차지가 되는 거야. 그때 미나 언니네 지훈이가 당당하게 장손으로 들어오면 되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위장한 자살. 그들은 저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부모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그의 가족 모두가 제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늘 점잖고 현명한 척하던 시아버지 강태식 씨 역시 계산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라 말이 괜찮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 민준이는 한동안 동네 사람들 보기에 비통에 잠긴 척 연기해야 하고 미나는 당분간 밖에 있다가 잠잠해지면 들어오도록 해.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민준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알아서 잘할게요. 저도 이제 그 여자랑 연기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이 일만 끝나면 우리 가족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대화 속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밝히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늑대들 틈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그들에게 바쳤던 사랑과 존경, 믿음은 모두 한낱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황금알을 낳을 암탉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알을 다 얻고 나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저를 잡아먹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제 안의 사랑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붕괴와 절망은 순식간에 다른 감정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 모든 달콤했던 기억과 좋았던 감정들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는 맹렬하고 강렬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내 아이를 죽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좋아요. 어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을 겁니다. 살아남아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고 잔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서하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민준 씨 핸드폰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원래 있던 비닐봉지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똑바로 앉아 뺨 위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고통과 혼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다소 초조한 얼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하윤 씨, 결정하셨습니까?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선생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또다시 울며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펜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필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남편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리를 지킬 수 없다면 절단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사는 제 태도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의 모습이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졌을 때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복수 계획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다리를 절단하는 것. 그는
자신의 외모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했죠. 그 두 다리로 내연녀에게 달려가고 거짓된 길을 걸어다녔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길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그가 남은 평생을 후회와 고통, 그리고 장애 속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불완전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볼 때마다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잔인한지 압니다. 어제의 서하윤이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서하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믿음과 함께 이제 여기에는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을 가진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여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민준 씨의 다리 하나를 자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온 가족이 꾸민 살인 음모에 비하면 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죠. 당신들은 내가 죽기를 바랐고 내 재산을 원했죠. 좋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주겠어요. 아주 많은 돈을. 당신들의 탐욕을 미끼로 삼아 내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겠어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수백, 수천 배로 되갚아주며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해줄게요.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주인은 바로 나 서하윤입니다. 저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수술실의 붉은 등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미 세워졌습니다. 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 막이 내릴 때까지 이 연극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벨벳 커튼이 닫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처참한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 가족일 것입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수술실 등이 꺼지자마자 시댁 식구들과 미나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가 달려와 극도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하윤아, 우리 민준이 어떠니?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그 뒤로 시아버지 강태식 씨와 시누이 유라가 따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통에 잠긴 가족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끈 것은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그들 뒤에 숨어 서서 빨갛게 충혈된 눈과 창백한 얼굴로 저보다 더 가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자였습니다. 저도 즉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의사 선생님이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대요. 저 이제 어떡해요? 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는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뭐? 다리를 잘라? 세상에, 내 아들. 시아버지도 충격에 빠졌고 유라는 입을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미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 당혹감과 계산적인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금세 슬픈 표정으로 감춰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에 북받쳐 끊어지는 목소리로 애처롭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의 중에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서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위급해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준 씨 다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지만 운명 앞에 무력했던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며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는 분노했겠지만 겉으로는 저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울지 마라. 사람이 먼저지. 네가 잘한 거야. 우선 목숨부터 살려야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지옥엽 같던 아들이 이제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애통해하고 있겠죠. 장애인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고 어떻게 온 가족의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댁 식구들의 동정심을 얻은 후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미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미나야, 와줬구나. 요즘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걱정했어. 어디 갔었어? 그러고는 무언가 생각난 듯 순진한 목소리로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이상하다. 오늘 아침에 민준 씨가 며칠 걸리는 지방 출장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내에서 사고가 났지? 출장 가방도 안 가져갔던데. 저는 말하면서 미나와 민준 씨 가족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역시나 제 말은 그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일이 일찍 끝나서 너한테 말 안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닐까. 시어머니도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아내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다 그랬나 보지. 별 생각 말고 너도 마음 추슬러라. 저는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그들의 어색한 변명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설픈 연극이었습니다. 제 무심한 질문 하나에도 저렇게 당황하다니. 저는 그들이 지금 민준 씨의 거짓말을 어떻게 무마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저는 그저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먹잇감의 공포와 불안을 천천히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감독은 나이고 언제 끝낼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입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민준 씨는 마침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와 그의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병상을 지켰습니다. 저는 지치고 쇠약해진 척 침대 옆에 엎드려 민준 씨의 손을 꼭 잡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조강지처의 모습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자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아들의 미래와 가족의 재정 상황만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이제 저렇게 절름발이가 됐으니 회사는 어떡해요? 저 애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민준이 깨어나면 바로 이야기해봐야지. 당분간은 내가 대신 회사 일을 맡아야겠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늙은 여우들이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조용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을 움직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얇은 이불 아래에서 느껴지는 낯설고 텅 빈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커졌습니다. 내 다리가 어디 갔어? 하윤아, 내 다리 어디 있냐고.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극심한 고통에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갔습니다. 오빠, 진정해. 의사 선생님이 오빠 목숨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 뭐, 내가 내 다리를 자르는데 동의했다고? 민준 씨는 저를 원수처럼 노려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럴 권리를 줬어? 누가 허락했냐고. 그가 소리치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삐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장 발작이 온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저를 밖으로 밀어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성에 안 차? 내 아들이
자기 다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너 일부러 그랬지? 내 아들 병신 만들어서 우리 집 재산 쉽게 가로채려고 그런 거지? 그녀의 악독한 말들은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무너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욕설을 퍼붓는 동안 가만히 서서 당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렸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여운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너무 위급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오빠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살려, 해치려는 거겠지.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저를 밀쳐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해. 미나도 달려와 저를 부축하며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하윤 씨도 오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완벽한 콩가루 집안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악독한 시어머니, 순종적인 며느리, 그리고 착한 친구.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비틀거리며 병원의 구석진 곳으로 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오늘 분노는 앞으로 그녀가 저지를 어리석은 행동들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 그들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민준 씨가 위기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슬프지만 한결 차분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증오의 찬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저는 침대 곁으로 가잠든 민준 씨를 바라본 후 시부모님께 돌아섰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민준 씨가 저렇게 됐으니 회사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민준 씨가 회복할 때까지 제가 잠시 회사 일을 맡아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회사는 사실상 지분과 자본 대부분이 제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이룬 재산이었죠. 나중에 민준 씨의 작은 회사와 합병하여 함께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한 발짝 물러나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맡기고 뒤에서 지원만 해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을 되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여자 몸으로 그것도 임신까지 했는데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회사를 맡겠다는 거냐. 그냥 아버지한테 맡겨둬라. 내가 민준이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하마.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경험도 많으시잖니. 너는 집에서 맘 편히 태교하고 민준이나 잘 돌봐. 시누이 유라도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새언니가 뭘 알겠어요. 언니한테 회사 맡기면 금방 망할걸요. 저는 그들의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언제나 제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연약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힘드실까 봐요. 회사 일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아들,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미끼를 물자 저는 본격적으로 떡밥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라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유라야, 저번에 돈 때문에 빚 독촉받고 있다고 들었어. 이 안에 5천만 원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해. 갚지 않아도 돼. 언니가 주는 거야. 유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은
그녀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태도를 바꾸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역시 우리 형님이 최고예요. 그 다음 저는 시부모님께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변변한 보답도 못 해드리고 아버님 친구분들과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유럽 여행 상품권 준비해뒀어요. 다녀오셔서 기분 전환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모아둔 금이 좀 있는데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쇼핑이라도 하세요. 제 말은 마법의 약과도 같았습니다. 잔뜩 찌푸려져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펴졌습니다. 금은보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젊은 내연녀가 있었고 늘 그녀를 데리고 해외여행 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여행 상품권은 그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한 가족인데. 시아버지가 허허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내 마음만으로도 우린 기쁘다. 그래, 회사 일은 내가 맡아서 해라. 어차피 내 남편이랑 내가 일군 회사 아니냐. 우린 이제 늙어서 새로운 건 잘 모른다. 모르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유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는 똑똑하고 마음씨도 좋아서 잘 해낼 거예요. 전 언니를 믿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싸구려 인간들. 약간의 돈으로 온 가족을 매수할 수 있다니. 탐욕은 이미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것입니다. 권력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제 손아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며칠 후 민준 씨의 상태가 안정되고 제가 회사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했을 때 저는 다음 단계를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잠시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미나와 그녀의 아들이 사는 낡은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서서 저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댈 곳이 필요한 가여운 친구이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자 미나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붓고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재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였지만 그녀가 그걸 알 필요는 없었죠.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미나야, 나 이제 어떡해? 더는 못 살 것 같아. 미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좋은 친구 역할을 하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들어와서 얘기해.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그녀는 저를 비좁고 지저분한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러 불쾌했습니다. 제 호화로운 저택과 비교하면 이곳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녀와 민준 씨 가족이 제 재산을 그토록 탐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남자아이가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미나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마 엄마에게 악역인 저에 대해 단단히 교육을 받았겠죠. 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아이에게 상냥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안녕, 네가 지훈이구나. 정말 잘생겼네. 아이는 대답 없이 저를 쏘아보더니 엄마 등 뒤로 숨었습니다. 미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애가 낯을 좀 가려서 그래. 우선 여기 앉아. 낡은 소파에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제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를 잘라야 했던 고통과 자책감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민준 씨의 절망, 시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회사의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하며 가끔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완벽하게 가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지금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아.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심리 상태가 아주 중요해서 곁에서 계속 돌봐주고 격려해줘야 한대. 그런데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시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성격도 불같으시잖아. 정말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미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머릿속이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겠다. 역시 어려울 때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되는구나.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미끼 냄새를 맡기 시작하자 저는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나 정말 많이 생각했어. 민준 씨를 돌봐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루 종일 옆에서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월급은 얼마든지 많이 줄 수 있어. 진심으로 민준 씨한테 잘해줄 사람이기만 하다면. 월급이 얼마인데? 미나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가 너무 속 보였다는 걸 깨닫고는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내 말은 그런 사람 찾기 어려울 테니까 조심해야지.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늙은 여우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냈군.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괜찮을까? 1,000만 원. 그 액수에 미나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은 숨길 수 없는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 돈이면 이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탐욕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미나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지훈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이는 자동차 좋아하니? 아줌마 집에 멋진 자동차 엄청 많은데 언제 한번 놀러 올래?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무의식적인 행동처럼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손을 뗄 때 제 손바닥 안에는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며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가봐야겠다.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나 대신 좀 알아봐줘. 아는 사람이면 더 좋고.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지. 저는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직접적인 힌트를 주었습니다. 저는 미나가 이 달콤한 제안을 절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추천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늑대를 집안으로 들이는 제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제 예상대로 이틀 후 미나가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흥분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윤아, 나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네가 민준 오빠 돌봐줄 사람 찾아달라고 한 거 말이야. 저는 그녀가 다음 말을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기, 그냥 내가 하면 안 될까? 미나는 단숨에 말했습니다. 어차셔 우리 둘도 친한 친구고 민준 오빠도 친오빠나 마찬가지잖아. 남한테 맡기는 건 나도 불안해. 게다가 내일도 불안정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거든. 내가 정말 정성껏 돌봐줄게.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내가? 하지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지훈이도 돌봐야 하잖아. 괜찮아. 지훈이 데리고 같이 가면 되지. 우리 아들 착해서 얌전해. 집에 아이가 있으면 분위기도 더 밝아지잖아. 어쩌면 민준 오빠 기분도 좀 나아질지 모르고. 미나는 제가 바라던 말을 스스로 꺼냈습니다. 계획이 생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먹잇감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온 셈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집으로 이사 와서 지내는 게 편할 거야. 월급은 매달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줄게. 정말 고마워, 미나야. 네가 내 구세주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듯 했습니다. 뭐, 걔를 우리 집에 들인다고? 그것도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얘, 너 제정신이니? 그 돈이면 가사도우미를 10명은 쓰겠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준 씨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익숙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해요. 미나는 제 친구이기도 하고 민준 씨랑도 잘 아는 사이니까 낯선 사람보다는 훨씬 잘 돌봐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제 돈이잖아요. 저는 그저 민준 씨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돈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좀 더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지만 하윤이가 이미 결정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해. 어쨌든 민준이 돌봐줄 사람이 더 있으면 좋지. 집도 적적한데 그 모자가 들어오면 덜 심심하겠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다 압니다. 미나가 집에 들어오면 그들은 동맹을 얻게 되고 저를 더 쉽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매달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월급 중 일부를 자신들도 나눠 가질 궁리를 하고 있겠죠. 그들의 무지와 탐욕은 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민준 씨는 퇴원했고 동시에 미나와 그녀의 아들은 제 저택으로 공식적으로 이사 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 방과 가까운 아래층에 넓은 방을 그들을 위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사 오던 날 민준 씨의 가족들은 모두 모여 마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듯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를 둘러싸고 똑똑하고 영리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 참 잘생겼네. 나중에 크면 아주 훌륭한 남자가 되겠어.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가식적인 행복한 가족 연극. 그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장소니 사실은 제가 집안에 설치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2층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나는 호화로운 집에 살게 된 만족감을 감추지 못한 채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지훈이는 호기심에 가득 차 새 집을 탐험하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 미나 모자의 등장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녀의 엄청난 월급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늑대들은 이제 제가 만든 하나의 우리 안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서서히 싸움을 부추겨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차례입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종적인 아내, 친구, 그리고 며느리의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거대한 연극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극적인 새 장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미나는 헌신적인 간병인인 척 매일 민준 씨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시키고 식사와 약을 챙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미나를 가족처럼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후한 월급의 일부를 나눠주길 바라는 속셈이었지만요. 이 가식적인 화목함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민준 씨, 한쪽 다리를 잃은 후 그는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습니다. 말도 웃음도 없이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쳐다보거나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지훈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할머니의 총애를 받았지만 아이는 늘 짜증을 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 심했죠. 아이는 저를 아빠를 빼앗아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민준 씨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안부를 물을 때마다 아이는 저를 불탈듯이 쏘아보았고 점점 불러오는 제 배를 향한 아이의 눈빛에는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처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심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민준 씨가 자신의 아빠라고 배웠지만 그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봐야 했고 심지어 그 여자가 아빠의 아이를 곧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모순과 질투심이야말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두 외출하고 집에는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지훈이만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지훈이는 정원 그네에 앉아 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일부러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아줌마가 아기를 가져서 기분이 안 좋은 거니? 걱정 마. 아기가 태어나도 민준이 아빠는 우리 지훈이를 가장 사랑할 거야. 제 말은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아이는 돌아서서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빠는 나랑 우리 엄마 거지. 아줌마 거 아니야. 나는 아기 같은 거 싫어. 그래? 저는 놀란 척하며 아이의 귀에 대고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듯 속삭였습니다. 아줌마도 그렇게 생각해. 지훈이가 첫째 아들이고 민준이 아빠의 유일한 후계자잖아. 아줌마도 아기 낳기 싫어. 민준이 아빠가 지훈이를 덜 사랑하게 될까봐 무서워. 하지만 어쩌겠어. 저는 슬픈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아빠의 거기가 그대로 있는 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아기를 낳으라고 하실 거야. 민준이 아빠도 불쌍해. 아빠는 싫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거역할 수가 없거든. 만약 아빠의 거기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아기는 태어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지훈이가 아빠의 유일한 전부가 되는 거야. 아무도 지훈이한테서 아빠를 빼앗아 갈 수 없게 되지. 저는 최대한 순진한 단어를 사용해 민준 씨의 중요한 부위를 모호하게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8살. 특히 지훈이처럼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아이라면 알아들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는 제 말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의미를 스스로 상상해낼 것입니다. 아이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민준 씨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광기 어리고 잔혹한 생각이 아이의 메마른 영혼에 심어졌습니다. 저는 씨앗이 싹을 틔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며 미소 띤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줌마는 민준이 아빠 일어났나 보고 올게. 지훈이는 여기서 놀고 있어. 저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제 등 뒤에서 아이는 그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입가의 미소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작은 악마야, 이 연극을 완성하는 걸 도와주렴. 저들 가족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어줘.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밤, 마침내 비극은 이 불안한 저택을 덮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아래층 민준 씨 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은 극도의 고통과 공포에 차 있었고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곧이어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미나의 겁에 질린 외침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민준 씨, 왜 이래요? 지훈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태연하게 일어나 얇은 가운을 걸치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집안의 불은 모두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허둥지둥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 씨의 방에서 펼쳐진 광경은 아마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을 겁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쓰러져 양손으로 하반신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솟구쳐 나와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는지
목구멍에서 으 하는 신음만 내뱉으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방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카로운 정원 가위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텅 빈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우리가 키우던 셰퍼드가 부드럽고 붉은 무언가를 질겅질겅 씹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민준이 그걸 잘랐어. 그리고 저 개한테 던져줬어.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하다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이를 가리킨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대를 이을 손자를 더 보려던 희망, 가문의 자부심이 그들이 그토록 예뻐하던 바로 그 장손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잘려나가 개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미나는 미친 듯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네가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극한의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업보였습니다. 그들은 대를 잇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죠.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파괴해 주겠습니다. 가장 철저한 방법으로 저는 그들이 절망 속에서 살며 자신들의 가문이 끝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척하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저희 집에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달려와 민준 씨와 정신을 잃은 시어머니를 싣고 떠나자 집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미나는 감정 없는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배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내 아이, 이 아이는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오늘 밤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집안의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시아버지가 겨우 몸을 일으켜 미나와 그녀의 아들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네가 네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짓을 저질러. 이 악독한 것. 일부러 그랬지?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는 손을 들어 미나를 때리려다 힘없이 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저 모자를 때려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의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미나는 울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님, 정말 맹세코 몰라요. 누가 시킨 게 틀림없어요. 그녀와 시아버지의 시선이 무심코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부터 조각상처럼 조용히 있던 지훈이가 갑자기 엄마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미숙하고 뒤틀린 뇌는 아마 제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아빠를 아프게 하고 엄마를 맞게 했다고. 아줌마 때문이야. 다 아줌마 때문이라고. 아이는 소리치며 상처 입은 작은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럽고 강력한 충격에 저는 반응할 틈도 없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여보니 제 하얀 잠옷 위로 붉은 피가 점점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내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저는 힘없이 소리치다 두 눈을 감고 기절하는 척했습니다.
집안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미나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만약 저와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있는 바로 그 병원으로. 소식이 퍼지자 온 가족은 불 위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두 가지 비극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될 능력을 잃었고 며느리는 유일하게 남은 손주를 유산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로 바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한 여의사가 저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안심하세요, 산모님. 아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의사가 위로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단호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제발 수술해서 당장 지워주세요. 여의사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산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태아는 이미 많이 컸고 심장도 뛰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 인간들과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건 제 결정이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우연히 문 밖에 서 있던 시아버지와 미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꽉 닫혀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으로 저와 그들 가족 사이에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 강씨 가문의 핏줄은 제 손으로 직접 포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에 집착하는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그들 사이에는 오직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수술 후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감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를 이을 손주, 아들의 생식 능력,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핏줄까지. 며칠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동시에 검사센터에서 온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예전에 제가 얻어낸 지훈이의 머리카락과 민준 씨의 머리카락으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차가운 시선이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결론이 적힌 숫자와 글자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택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는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모두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앉아 멍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마 시아버지가 너무 무력한 나머지 민준 씨를 돌보게 하려고 그녀를 다시 부른 모양입니다. 미나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녀의 화장대 정중앙, 그녀가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다음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믿음, 유일한 장손에 대한 믿음마저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잠시 후
시어머니 방에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비명에 미나가 주방에서 달려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든 채 미나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왜 지훈이가 우리 민준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감히 우리 온 가족을 속여. 미나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몰라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지훈이는 민준 오빠 아들이 맞아요. 착오? 시어머니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아직도 발뺌을 해. 그동안 너랑 내 집안이 나를 속였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를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 돈을 뜯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 분노와 절망은 시어머니를 미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미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사기꾼아, 내 손주 돌려내. 궁지에 몰린 미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거 나요. 당신 아들이 나랑 잤으니까 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가서 당신 아들한테나 물어보라고요.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는 호화로운 것을 한복판에서 서로를 때리고 핥히며 싸웠습니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으며 온갖 저속한 욕설과 추악한 비밀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란을 듣고 말리러 나왔다가 아내에게 얼굴을 긁히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군. 계속 서로를 물어뜯어봐. 당신들의 위선적인 도덕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져봐. 내가 공들여 연출한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지금이니까. 그 끔찍한 난투극 이후 미나와 아들은 그날 밤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울며 미나와 그녀의 가족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이 모든 음모의 주동자이자 위선적인 시아버지 강태식 씨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여자 문제와 탐욕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밖에 젊은 내연녀를 두고 정기적으로 돈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약점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큰돈을 들여 가난하고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 3명과 각각 아이 1명씩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강태식 씨의 개인정보, 약관과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를 주며 그대로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강태식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3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갑자기 저택 문 앞에 나타나 울부짖으며 아이들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놀란 가사도우미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강태식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세 여자는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태식 씨, 드디어 찾았네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이들도 합창하듯 외쳤습니다. 강태식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나는 당신들 모르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말씀하세요? 2번째 여자가 흐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에 뜨거웠던 밤들을 잊으셨어요? 우리 모자에게 명분도 주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3번째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소라는 주위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소리를 듣고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보랏빛이 되었습니다. 강태식 씨,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이 여자들은 누구고 저 애들은 또 뭐예요? 연극의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병원에 있을 때 몰래 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확보해뒀습니다. 저는 여자 중 한 명에게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아이와 민준 씨의 머리카락 샘플이 부자 관계라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 샘플이 아들인 민준 씨의 것이므로 유전 정보가 유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강태식 씨에게 그 종이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여자가 그 종이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우리 또리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이제 발뺌 못해요. 강태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글자를 보자 그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잤는지 어디에 씨를 뿌렸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바람기가 스스로를 해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낚아채 읽더니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어 할퀴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 밖에서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숨겨둔 자식까지 끌어들여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낼 작정이야. 이 소동은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새 여자는 보란듯이 집 문 앞에 주저앉아 울며 강태식 씨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아내의 비난을 견디지 못한 강태식 씨는 결국 자신의 비자금과 시어머니가 숨겨둔 금까지 모두 꺼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면서 그는 그 여자들이 돈을 받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끔찍한 사기를 당해 돈과 명예를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내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남편을 원수처럼 대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비난하고 들볶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완벽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부모가 서로를 물어뜯어 만신창이가 된 후 제가 처리해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신우이 유라였습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여자. 저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후 그녀는 그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고 또다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숨겨둔 자식 소동이 있고 얼마 후 유라는 초췌한 몰골로 집에 기어들어왔습니다. 가족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태식 부부에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방금 제게 거하게 사기를 당해 돈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얻지 못한 유라는 제게 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새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또 큰 빚을 졌어요. 돈 못 갚으면 그 사람들이 제 손목을 자른대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평생 언니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5천만 원 줬잖아. 그 돈으로 뭘 했어? 또 도박했지. 내 욕심은 끝이 없구나. 더는 못 도와줘. 저는 뒤에서 울부짖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탐욕을 극단으로 몰고 치명적인 갈등을 일으킬 더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촉매제는 다름 아닌 미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쫓겨난 후 미나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돈도 집도 없이 그녀는 예전의 초라한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감시했고 그녀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악명 높은 조폭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게서 받은 첫 월급의 상당 부분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적한 카페에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현금이 가득 든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 안에 3억 원이야. 두 번째 달 월급이랑 네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돈을 본 미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별거 아니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할게. 내 시누이 유라가 빚이 많다고 들었어.
내가 직접 돈을 주면 또 낭비할까봐 걱정돼. 그러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유라한테 일부러 보여줘. 내가 너한테 준 돈이라고 말하고. 미나는 자신을 무시했던 유라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미나와 유라가 우연히 마주치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두툼한 돈 가방을 든 미나를 본 유라의 눈은 질투와 탐욕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신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미나는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다니. 광기 어리고 무모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돈을 내가 가지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 새언니 돈이잖아. 저는 덫이 놓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굶주린 짐승은 눈앞에 맛있는 먹이가 치명적인 덫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거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날 밤 유라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미행하다가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돈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빚을 갚고 다시 흥청망청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돈을 빼앗긴 미나는 거의 미쳐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폭 애인에게 전화해 울며 불며 유라에게 교훈을 주고 돈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나의 애인은 변태적이고 잔혹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유라가 교회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돈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라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한 끝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며칠 후 유라의 시신이 한적한 공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서와 증언을 통해 그들은 미나와 그녀의 애인을 찾아냈습니다. 미나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되찾아달라고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경찰의 압박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의 돈을 훔치려던 계획과 미나 일당의 잔혹한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유라가 죽고 미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산산조각 난 민준 씨의 집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딸의 비참한 죽음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혼자 웃고 떠들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허리가 굽은 채 급격히 늙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장애인이 되고 가정은 파탄났으며 딸은 죽고 명예와 돈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싸늘한 저택에 앉아 신문에 실린 사건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지만 상황을 만들고 그들 각자의 탐욕과 악의를 자극하여 서로를 파멸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예고된 죽음, 바람을 심은 자가 폭풍을 거두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한 남자, 민준 씨. 저택에는 이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연이은 충격의 심장마비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넓은 집은 차갑고 음산해졌습니다. 비통한 공기가 집안 곳곳을 감쌌습니다. 남성성을 잃은 후 민준 씨는 무서울 정도로 과묵해졌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고 휠체어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가끔 제 쪽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리를 절단당한 것부터 시작해 남성성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기까지 일어난 모든 비극을 연결할 만큼은 똑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민준 씨가 휠체어를 굴려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네요. 연기하지 마, 하윤 씨.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다리가 잘린 것부터 지훈이 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유라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이 연극의 감독이 바로 당신이잖아. 안 그래?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라 차가운 복수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니라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없어. 하지만 당신 짓이라는 건 알아. 민준 씨가 소리치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무력감은 그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웃음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와 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잖아. 잊었어? 민준 씨는 얼굴이 굳어지며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민준 씨. 저는 주머니에서 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핸드폰에서 복사해둔 우리가 진짜 가족 채팅방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부모, 유라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애 낳고 나면 수면제 과다 복용시켜서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자. 저도 이제 그 여자랑 연기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민준 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치명적인 증거가 눈앞에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던 한 여자를 복수심에 불타는 악마로 만들었어.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겪은 모든 일은 당신들의 악랄함과 탐욕에 대한 업보야. 그런데도 감히 내게 왜냐고 물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민준 씨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진 채 스스로 세운 왕국에서 모든 것을 잃은 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허함과 피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이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된 결혼을 끝내고 싶어요. 물론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할 거고요. 빈손.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내 모든 걸 가져갔는데 더 가져갈 게 남아있기나 해. 남아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에게 남겨줄게요. 한때 내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동정이라고 생각해요. 미쳐버린 당신, 어머니나 돌보면서 여기서 살아요. 저는 이미 제 이름으로 서명된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서명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은 경찰과 언론에 넘어갈 거예요. 결과가 어떨지는 당신도 잘 알겠죠. 조직적인 살인 미수, 당신 가족,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편히 잠들지 못할 거예요. 민준 씨는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증오와 함께 기묘한 빛, 소름 끼치는 이해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요? 나도 내 가족들을 없애고 싶어 했다는 걸. 내 부모, 내 동생, 그들은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었어. 나도 그들에게 질릴 대로 질렸다고. 당신 재산을 손에 넣은 후에 그들을 제거할 생각이었어.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이나 대신 그 일을 해준 거야.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해냈지. 당신은 내 손을 빌려 내 가족을 파멸시켰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인간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육까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신도 별반 다를 거 없었네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린 둘 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야.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증오로 끝난 우리의 결혼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저는 그 저택에 단 1분도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죄악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짐만 챙겨 그날 밤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거를, 그 악랄한 가족을, 그리고 과거의 나 자신까지도 모두 뒤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사두었던 제 오피스텔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사무실에서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텔레비전 속보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X 신도시의 한 고급 주택에서 큰 불이 나 주택 대부분이 전소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신속히 출동했으나 집안에 갇혀있던 3명의 희생자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희생자는 강민준 씨, 그의 어머니 박숙자 씨,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지훈 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결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지훈이에게 속삭였던 제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이의 마음에 심었던 잔혹한 씨앗이 이토록 끔찍한 파괴력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는 불장난을 좋아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알아챘던 불안정한 심리의 한 표현이었죠. 엄마가 체포된 후 아이는 저택으로 돌아와 장애인 아빠, 미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억압과 절망이 아마 아이를 마지막 행동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그 불은 사고가 아니라 정화의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집을,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야기했던 그 인간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태연하게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를 해치려 했던 모든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기쁘지도 죄책감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 경영에만 전념했습니다. 제 지휘 아래 회사는 나날이 성장하여 업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어 지내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고 강하며 독립적인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제게 너무나 사치스럽고 두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일과 봉사활동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이웃,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제 죄의 일부를 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꿈에는 민준 씨, 시부모님, 유라, 미나, 그리고 지훈이와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제 아이까지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무런 원망 없이 그저 소름 끼치도록 조용히 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더 이상 자책감은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잔혹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 저는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흉터로 가득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심장을 가지고
과거는 닫혔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자유롭고 얽매임 없는 새로운 삶과 미래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증오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